네, 안녕하세요. 5월 19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데일리 라이브 2부 계속해서 이어가죠. 김주현입니다. 단기 기대 인플레의 급등 그리고 소비자 심리의 위축 등의 다소 부담스러운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이었던 금요일장 뉴욕 증시는 일제히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히 S&P 500은 주간으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올랐어요. 이와 함께 주간 기준 수익률 5%대 강세를 보였고요. 나스닥은 한 주간 무려 7%대, 다우도 3%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관세 이슈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을 내내 반영했던 지난 한 주간의 흐름이었어요. 다만 주말 지나면서 무디스가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강등했다는 소식도 있었죠. 여러 가지 이슈들이 버무려져 있는 구간입니다. 체크해보면서 이번 주 시장에 대한 계획도 좀 세워보도록 할게요. 김석관 수석연구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주말 지나고 맞이한 월요일 아침, 오늘은 어떤 이야기들로 이 시간을 꾸려갈지 일단은 오늘의 주제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주제는 이겁니다. 일단 시장이 계속 반등하고 있는 구간이에요. 그 안에서 시장의 위치에 대한 이야기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지표들이 뭐 저희가 하드 데이터라고 하는 것들은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소프트 데이터라고 하는 심리를 반영한 지표들은 썩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일본의 물가에 대한 이야기 준비해봤습니다. 일단은 오늘 준비한 이 이슈들 다루기에 앞서서 금요일 미국장 마감하고 나왔던 이슈를 좀 챙겨야 할 것 같아요. 스탠다드 앤드 푸어스 그리고 피치에 이어서 3대 신용평가 기관이죠. 무디스도 결국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108년 만에 강등했습니다. 트리플 A 유지하다가 더블 A 1로 낮췄는데 이게 어떤 배경이 있었던 건지 그리고 시장에 미칠 영향이 어떠한지 먼저 점검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이제 국제 신용평가사가 이제 보통 저희가 보는 게 3대 신용평가사, 방금 말씀해 주셨던 대로 S&P라든지 피치 그리고 이제 무디스 이렇게 있는데 그동안 이제 무디스가 어떻게 보면 가장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수적이라는 게 약간 시간적인 의미에서도 보수적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고 또는 미국 전체의 신용 등급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조금 보수적으로 이제 봤던 부분들이 있었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을 경험했던 게 2011년이에요. 그리고 이제 2023년 8월에 피치가 또 등급을 낮췄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무디스까지 이제 미국의 신용등급을 트리플 A 등급에서 더블 A 등급으로 낮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국제 3대 신용평가사 모두 미국의 신용등급을 낮춘 사례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이제 2011년 신용등급 강등 당시에는 좀 영향이 컸습니다. 증시의 변동성이 꽤 크게 큰 폭으로 이제 흐름이 나타나기도 했었고요. 다만 이제 23년 8월에 있었던 피치 신용등급 같은 경우 약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좀 제한적이었다. 근데 이게 이제 무디스 같은 경우가 지난 금요일 장 마감 이후에 발표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약간 시간 외의 시장에서는 약간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야간 선물 시장에서는 약간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는 이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이게 이제 영향이 어떻게 미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 주 내에 좀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시각으로는 이제 오후 시간이 되면 미국도 채권 시장이 다시 이제 열리기 시작할 거기 때문에 그때 움직임을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오늘 이제 보고서에도 보면 지난 2021년과 2023년 케이스를 이제 표로 정리해 놓은 것들이 있긴 하거든요. 준비한 화면을 통해서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 뭐 일단 글밥이 좀 작을 수가 있기는 한데 보고서를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2011년의 영향은 좀 크게 미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당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꽤 큰 폭으로 확대되는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근데 또 이게 약간 반발 심리로 보면 지금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이 됐잖아요. 이제 그럼으로 인해서 미국 국채에 대한 매도 압력이 높아질 수도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 또 다른 한면에서는 이게 또 안전자산의 발판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달러의 움직임도 강세에 나타나는 모습들이 이전에 있었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일단 이번 그 무디스의 조치 같은 경우가 물론 이제 시장에서는 뭐 주말 사이에 스캇 베세트 미 재무장관도 여러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그걸 되게 좀 평가절하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뭐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우리 정부 탓이 아니다. 이전 바이든 행정부 때 빚을 많이 늘려놨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이제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이 연방부채의 한도를 4조 달러를 증액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36조 달러인 걸 40조 달러까지 이 부채 한도를 늘리려고 하고 있고 이게 이번에 감세안과 같이 패키지로
진행이 될 거고요. 일단 이것도 보면 한 6월, 7월까지 일단은 정부 내에서 의회 또는 의회에서 계속 논의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제가 하나 봐야 될 게 방금 이제 다른 준비한 자료 화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 이제 부채 한도와 관련한 부분이거든요. 방금 말씀해 드렸던 대로 전체적으로 부채 한도가 30조 달러인 게 지금 이제 40조 달러까지 높이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고, 그 옆에 작은 테이블이 있는 게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미국의 신용등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인 건데, 이제 가운데 무디스가 트리플 A였는데 이게 이제 더블 A로 낮춰졌다. 그리고 낮춰진 이유를 가장 이제 보면 결론적으로는 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재정에 대한 부담 또는 이제 정부 내에서 보면 공화당과 민주당 간의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거버넌스에 또는 지배력의 약화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좀 예를 들었고, 실제 무디스 같은 경우에는 계속 경고를 했었어요. 네, 경고를 했었고, 실제 2023년 연말에도 보면 미국의 신용등급에 대한 전망치를 그때 안정적에서 또 부정적으로 바꾸기도 했었고, 이제 그게 한 2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나온 조치가 바로 이번 등급 하향으로 이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무디스에서는 뭐 어쨌든 장기적 성장에 대해서는 뭐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등급 전망도 부정적에서 또 안정적으로 바꾸기도 했어요. 말씀하신 대로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 역시도 무디스 같은 이제 신용평가사에서 내놓는 신용 등급은 후행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시장의 반응에 대해서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실질적인 반응은 주초에 조금 확인해봐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렇죠. 자, 그럼 일단 주말에 발생했던 이슈 체크를 해봤고요. 요 시장 여파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재하고 나서 시장 분위기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할 텐데, 지난 한 주간 보면 어쨌든 시장은 위로 쭉 올라오는 분위기를 계속해서 유지했어요. 올해 들어서 아래로의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쭉 돌아봤을 때는 다 또 회복을 해놓은 상황이에요. 회복을 했죠. 실제 올해 2월 중순경에 이제 S&P 500 지수가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이제 취임을 하고 나서, 그러니까 2월, 3월로 넘어오는 시점에 이제 4월까지 보면 이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히 시장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었죠. 당시 4월 2일에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해방의 날이었죠. 상호관세를 이제 발표하고 나서 이제 주가가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했었고, 이제 그 저점이 대략 4월 8일 정도에 만들어집니다. 이때 보면 S&P 500 지수가 2월 고점에서 4월 이 저점 수준까지 거의 한 20% 가까이 빠져요. 물론 장중에는 20% 넘게도 빠지기도 했었지만, 그리고 나서 이제 4월 9일에 관세 유예 조치를 발표하고 했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5월 10일 기준으로 보면 미국과 중국 간에 이 관세 부과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90일간 유예하겠다, 이런 내용들 들리면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지난주에도 보면 S&P 500 지수가 5일 내내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고, 미국 내에서도 보면 전체적으로 증시의 반등의 폭이 상당히 높게 그리고 강하게 나타났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준비한 그 화면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일단 주요 지수 중에서는 S&P 500 정도가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이제 플러스로 다시금 이제 올라섰다. 연초 대비 수익률이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주요 지수들도 이제 일단 상승폭을 좀 더 높여가고 있는 상황들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번 어닝 시즌을 겪으면서 지난주 이제 월마트 같은 경우에도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선방을 했지만 중요한 거는 이 관세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서 비용 인상 압력이 높아지고 있고, 또는 이 마진 압박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주가가 실제로는 이제 하락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아마 많은 수의 기업들이 동일한 현상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여전히 불확실성은 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지난주에 일단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시장에서 보고 있는 약간 불안 요인들이 몇 가지도 있기도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일단 뭐냐면, 저희가 이제 지난 한 3월 이후부터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언급을 해드리고 있는데, S&P 500 지수에 준비한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이제 S&P 500 지수와 이동평균선의 움직임 간에 나타나고 있는 흐름들이거든요. 그게 지금 보면 순차적으로 50일과 100일, 50일과 200일,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게 100일하고 200일의 데드크로스인데, 아마 이번 주 중에 데드크로스가 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하는 거고, 다른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 이렇게 되면 일단 추세 자체가 약간 좀 동력 자체가 약화되는 모습을 좀 보였기 때문에 다소 변동성이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상황이고, 다소 이 방향성을 잡아가기까지
데는 약간의 과정이 좀 복잡 미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두 번째는 국채금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실제 이제 4월 달에 상호 관세나 또 여러 가지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실제 글로벌 투자자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던 움직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셀 USA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 자산에 대한 매도 압력이 꽤 높아지면서 달러도 약세로 가게 되고 또는 국채금리도 크게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좀 보였는데 지난주 금요일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나타나는 움직임 중에 흐름이 뭐냐면 미국 국채 10년물 이상의 장기 금리가 높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준비한 화면은 30년물 금리인데 네. 보면은 5%대를 계속 터치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실제 2023년 이후에 저 장기 금리가 5%에 도달을 하게 되면 증시에는 항상 좀 부정적인 네. 흐름들이 좀 나타났었다. 그러니까 하방 압력이 좀 높게 나타났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보면 장기채 금리가 5%에 거의 육박해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겹쳐서 무디스가 신용 등급까지 이제 강등을 한 그러게요. 상황이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국채금리 상승률이 좀 더 높아질 여지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과 제가 또 한 가지 봐야 될 게 뭐냐면 지난주에 뉴욕 연은에서 미국 가계의 부채 및 신용 보고서를 네.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좀 특이했던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니까 연체율에서 학자금 대출의 연체율이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네. 준비한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그동안에 이제 팬데믹 기간에는 이게 유예 조치가 있었어요. 유예 조치가 있었고 이게 이제 2023년 9월에 끝났고요. 네. 그리고 1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친 다음에 이제 이번에 공식으로 이제 발표가 됐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맨 마지막에 갑자기 툭 튀어 오르는 모습이 있잖아요. 네. 저게 이제 학자금 대출 연체율인데 이 심각 연체율이라고 하는 거는 3개월 이상 내지 못한 연체 기간이 좀 수입니다. 길어지고 있는 네, 거죠. 네. 길어지고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팬데믹 이전 수준을 그대로 좀 회복을 한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것들도 한번 살펴보시면 지금 12.3%의 연체율을 기록하고 있는 게 신용카드 대출이에요. 네. 네. 특히 내용에서 살펴보면 특히 이미 한도를 다 채운 그래요. 이런 소비자들의 연체율이 상당히 가파르게 좀 높아지고 있는 모습도 좀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최근에 보면 미국 내 소비에 대한 부담 이미 그대로 좀 나타나고 있는 걸로 저희가 여러 데이터를 통해서도 확인을 좀 하고 있고 실제 지난 금요일에 나온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 네. 지수 그리고 특히 향후 1년 후의 기대 인플레도 또다시 또 급등하는 이런 모습 좀 보였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 저희가 좀 종합적으로 네. 이번 주에는 어떻게 보면 지난주에는 증시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쪽에 대한 긍정적인 재료들이 좀 있었다라고 하면 그중에 하나가 또 중동 순방도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번 주 같은 약간 시장의 이 지난주 상승에 대한 반대적인 반대급부의 움직임이 좀 나타날 여지도 있는 네. 데이터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찌됐든 한 방향으로만 계속해서 움직일 수는 없는 것이고 작용이 있다면 또 반작용이 있는 것이 맞습니다. 늘 시장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올라온 상황에서는 혹시 리스크가 될 만한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를 좀 면밀히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 가운데 하나는 일단 기술적인 위치에 대한 부분인 것이고 두 번째는 주식이 상승하는 만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채권 가격의 흐름, 국채금리가 맞습니다. 네. 다시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부분 좀 부담스럽다 하는 것 그리고 가계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는 건 어찌됐든 잠재해 있는 부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거 좀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이고요. 소프트 데이터 이야기 조금 전에 이제 뭐 심리 지표 이야기하면서 네. 하셨는데 사실 좋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하드 데이터라고 부르는 것들은 또 나쁘지 않아서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게 방향성을 이제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그렇죠. 부분이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드 데이터가 견조하다라고 하면 이 소프트 데이터도 당연히 향후에는 이제 개선될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또는 하드 데이터가 견조하긴 하지만 소프트 데이터가 나쁘다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이 소프트 데이터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체 GDP의 3분의 2는 이제 서비스로 그렇죠.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네. 그 서비스의 주체는 소비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향후에 이게 뭔가 부담스러운 여건들이 있다라고 하면 소비자들은 소비의 폭을 또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줄일 수밖에 없고 어떻게 보면 좀 더 스마트한 소비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앞서 월마트도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이런 기업들의 실적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방향성을 찾아가는 이제 과정이라고 좀 보여지기도 하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번 주에 저희가 한번 체크해봐야 할 지표 중에 하나가 S&P 글로벌에서 나오는 이제 각 기업들, 각 국가들의 구매 관리자 네. PMI 데이터가 나올 예정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보면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에 서비스업
데이터가 좀 크게 꺾이는 이제 모습이 좀 나타났고 제조업은 그나마 플랫한 이제 모습을 좀 보이긴 했었는데 지난 한 달 동안에 소비자들이 또는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이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을 계속해서 얘기를 했을 거란 네. 말이죠. 이 부분이 어떻게 이번 데이터에 녹아 들어가 있는지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다행히 이번 조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 5월 10일에 미국과 중국의 관세 유예 조치가 나온 이후에 진행된 거여서 다소 좀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게 시장의 기대이긴 합니다. 네네네. 다만 저희가 이제 앞서 소비자에 대한 부분들로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 최근에도 보면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뭐 UPS라든지 여러 기업들에서 보면 해고에 대한 감원 얘기를 계속해요. 하고 있죠. 네.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만큼 이제 기업들이 경영 효율화에 상당히 많은 신경을 좀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저희가 S&P에서 나오는 기업들의 파산 신청 건수가 있는데 네네. 그 관련 데이터를 좀 가져왔는데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누적으로 한번 보면 대략 미국 대형 기업들 중에서 한 246개의 기업이 파산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지금 2010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예요. 그러네요. 1월부터 4월까지 누적 데이터로 살펴보면 그러니까 작년에 약간 좀 감소를 했다가 그러니까 23년에 크게 늘었다가 24년 작년에 살짝 감소했다가 다시금 이제 이번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 좀 있다라고 하는 거고 만약에 이 페이스대로 쭉 가게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이제 2010년 이후에 가장 많은 기업들의 파산 신청 건수가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점도 제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업적으로 봤을 때도 아랫단에 있는 기업들의 심리 자체는 썩 좋지 않다라는 걸 이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하드 데이터가 견조하고 소프트 데이터가 좋지 않을 때 어느 쪽으로든 다른 쪽을 따라갈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만 일단 계속해서 심리가 악화된다면 견조한 하드 데이터가 같이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는 좀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는 일본 이야기였어요. 일본 최근에 쌀값이 계속 오릅니다. 이런 이야기 저희가 많이 네, 해요. 그래서 네. 뭐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 쌀 많이 사갑니다. 맞아요. 또 한국 쌀이 이제 일본에 수입이 됐는데 이게 완판됐습니다. 이런 이야기들 저희가 많이 들었는데 관련해서 좀 볼만한 부분들이 있을까요? 일단 일본 물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글로벌 전체적으로 아까 저희가 미국의 장기 금리를 보여드리긴 했는데 네. 이게 지금 미국 상황만 그런 건 아니에요. 네. 지금 뭐 방금 이제 말씀드린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주국가들의 장기 금리 모두 다 동반 상승하고 네.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나마 이제 그 중에서 미국의 장기 금리 상승폭이 꽤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 말인즉슨 금리가 상승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거기에 대한 리스크 프리미엄이 좀 더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또는 이 미국 국채에 대한 매도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일본도 좀 심각한 상황이긴 해요. 왜냐하면 지금 일본의 30년, 40년물 국채 금리가 역대 최고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집계된 이래 가장 역대 최고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30년물 발행한 이후에 또는 40년물 발행한 이후에 결정한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네. 올라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본 같은 경우가 글로벌 주요국 중에서 유일하게 금리 인상 압력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네. 유일한 국가이다라고 하는 거고 그걸 저희는 물가 흐름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준비한 그림 중에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전국 단위의 물가도 발표가 되지만 일본의 수도인 도쿄의 물가도 발표가 되거든요. 따로. 근데 네. 이 두 개의 동행성 또는 선후행성이 상당히 동일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보통 도쿄 물가가 먼저 발표가 돼요. 네. 그래서 보면 지금 주황색의 도쿄 물가가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러네요. 있죠. 그래서 일본의 이제 이번 주에 발표된 일본의 전체적인 물가 흐름도 좀 우상향하는 모습을 좀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고 이제 이것과 연관지어서 저희가 봐야 할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결국엔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글로벌 전체 금융시장에 퍼져 있는 엔캐리 자금에 그렇죠. 대한 압력 때문에 네.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만약에 일본 내의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지고 이로 인해서 일본 은행의 금리 인상 압력이 높아지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라고 하면 여기에 나가 있는 엔화의 본토 회기, 즉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의 청산 압력이 높아질 네.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달러엔 환율의 하락 압력으로 높아질, 즉 엔화 강세 요인이 될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 부분을 저희가 작년에 한번 경험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많은 부담이 좀 덜어졌다라고 하지만은 여전히
잠재되어 있는 리스크 요인 중에 하나이기도 네, 합니다. 네. 그래서 일본 물가가 이제 특히나 이번 주 좀 봐야 될 필요성을 갖고 있는 게 이 엔캐리 자금과 연관이 있다라고 네. 보면 되겠습니다. 일본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과 그에 따른 엔화 자금의 향방은 사실 글로벌 자산 시장 내에서 맞습니다. 굉장히 네. 큰 영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물가 상황이 어떠한지 그에 대한 중앙은행의 판단은 어떠한지 굉장히 좀 중요하게 봐야 할 요소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라는 관점에서 함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글로벌 투자자들이 요즘에 일본 엔화에 대한 순매수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보통 보면 네. 그 일본 엔화 그 투기적 선물 순매수 포지션이 있거든요. 여기 지금 4주 연속 17만 계약 이상을 좀 상회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네.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반대로 최근에 언제였죠? 한 3주 전에 3,000온스당 3,500달러까지 갔던 금에 대한 이 순매수 포지션이 좀 감소하는 모습을 보면서 약간 대칭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앞서 저희 이야기 드렸던 미증시가 계속 오른 상황에서 리스크 요인으로 볼 만한 것들이 뭐가 있느냐라는 부분에도 함께 또 적용될 수 있는 맞습니다. 이야기일 네. 것 같기도 하네요. 자, 이렇게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고요. 앞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번 주에는 S&P 글로벌에서 발표하는 각국의 PMI 지표가 발표돼요. 이외에도 오늘 중국에서는 산업 생산, 소매 판매 등의 실물 지표가 공개될 예정이고요. 중국에서는 내일 기준금리 격인 LPR 금리가 결정되기도 합니다. 호주 중앙은행 역시 내일 통화정책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고요. 이번 주 미국에서는 주택 관련한 지표들이 쏟아지는 가운데 연준 인사들의 발언 역시 계속해서 이어질 예정이에요. 이외 홈디포, TJX, 로스, 타겟, 바이두, 달러트리 등의 기업 실적 발표도 예정이 돼 있고요. 구글이 20일과 21일 이틀간 연례 개발자 컨퍼런스를 진행한다는 것도 함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정까지 확인해봤어요. 김석환 수석연구위원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월요일 아침 함께 한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좋은 한 주에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